방광암에 대해서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곤도 마코토 지음. 방광암에 대해서 비뇨기과 의사도 방사선 치료를 잘 모른다.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겠죠. 자, 넘어가 봅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암이 수술을 표준 치료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장기 적출로 불편하고 곤란한 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진행된 침륜성 방광암도 그 중에 하나다. 침륜성 방광암에서는 방광이 전부 적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술만이 암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거부하고 자신의 일상을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방사선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 봅시다. 저자 곤도 마코토는 1940년 출생, 1973년에 게이오 대학 의학 수석을 졸업했던 실력자이지만 같은 대학의 방사선과에 근무하면서 미국 ECFM을 취득하고 이렇게 국립연구소 파이온 치료소 근무 등등 방사선 의학센터를 거쳐서 방사선과 전임 강사가 되었으니까 이분의 전공을 보면 방사선 치료에 실력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수술을 거부하고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다. 지희 씨가 미세한 혈뇨를 알아차리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방광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은 것은 9년 전인 2002년 말 72세 때다. 방광암은 방광벽의 가장 안쪽 점막에 발생하는데 점점 진행되면서 그 바깥쪽의 점막 하층, 근육층 그리고 복막으로 침륜되어 간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점막 하층까지 침륜하고 멈춘 경우를 표재성 방광암, 그 바깥쪽의 근육층을 포함해 깊숙이 침륜한 경우를 침륜성 방광암이라고 하여 크게 둘로 나눈다. 전자가 조기암, 후자가 진행암에 해당한다. 지희 씨의 방광암은 방광 내시경이나 초음파 CT 등의 검사로 여럿 발견되었는데 가장 큰 것이 직경 약 40mm에 이르렀다. 그 일부가 근육층에 침륜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침륜성 방광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참 방광암의 최고 실력자로서 참 방사선의 실력자로서 방치의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하는 사람은 10중 8구 침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단지 침륜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비뇨기과 의인은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권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술해 보면 침륜이 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희 씨가 나중에 실시한 검사에서 침륜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이 침륜성 방광암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긴다. 소변을 모아내보내는 방광을 암과 함께 적출하여 생명을 구하려는 방법이지만 그 필요성과 합리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침륜성 방광암에도 다른 장기에 전이되는 진짜 암과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치료로 충분한 가짜 암의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진짜 암이라면 기껏 방광을 절제해도 전이로 수명이 줄어든다. 후자의 가짜 암이라면 본래 생명의 위험은 없으므로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로 삶의 질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 지희 씨는 내 책과 지인의 조언을 통해 그 사실을 접하고 게이오 대학병원의 외래를 통해 나를 찾아왔다. 방광은 약 300mm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신축성이 큰 장기다.
방광암의 원발소가 아무리 커져도 소변을 저장하거나 배출하는 방광의 기능이 유지되는 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없다. 오늘날 방광암 환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전이, 간전이에 따른 호흡 부전, 간 부전이 대부분이다.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으면 방광에 생긴 원발소의 증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원발소의 증식으로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지 씨가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거부하고 당장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경과를 보기로 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혈류가 본래 적기도 했고 얼마 뒤에는 사라져 소변에 신경 쓰지 않고 평소대로 생활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수술을 거부하고 경과 관찰을 선택한 덕분에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광암이라고 진단받은 이를 계기로 매년 2번 정도 다녀오는 해외여행을 4번으로 늘리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 씨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은 2010년 2월로 초진 이후 8년이 지났서의 일이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나타나지 않은 채로 경고가 진행되었지만은 지난해부터 선명한 혈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방광 원발소에서 발생한 출혈이 원인이다. MRI로 검사하자 근육층을 포함해서 깊숙한 침륜이 있었지만은 종양의 크기는 43mm로 초진 시의 크기인 40mm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나는 혈류라고 해도 생명의 위험은 전혀 없으므로 상태를 계속 지켜봐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치료를 희망해서 방사선 치료를 실시했다. 지 씨의 방사선 치료는 처음 진찰을 받은 병원에 의뢰했다. 고령이기도 하고 거주지에서 개요 대학병원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므로 외래로 방사선 치료를 받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마침 이전 병원의 방사선과 의사는 이전부터 방광암 치료에 협조하는 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 씨는 애초에 수술을 권한 병원인 만큼 자칫하면 방광이 전부 적출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하지만 주치의가 방사선 치료의라서 멋대로 그런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겨우 납득한 듯 했다. 방사선 치료는 통원으로 6주에 걸쳐 주 5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종양은 소실되고 현재까지 재발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들으니 그 병원에서는 비뇨기과도 보러 와서 다시 수술을 권했지만 환자가 거부하자 이윽고 방사선 치료에 협력했다고 한다. 자, 방사선 치료 의사에게 어떻든 좋은 방법을 원했는데 곤도마코토 선생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방광을 전부 드러내는 수술의 문제점은 지 씨의 침륜성 방광암은 8년간 40mm에서 43mm로 살짝 커졌을 뿐이다. 물론 여기까지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신기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지 씨의 사례에서 검토해야 하는 치료법이 있다. 이제부터 침륜성 방광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첫 번째,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의 방법과 문제점, 일본의 현상, 방사선 치료의 방법,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은 개복하여 방광을 절제하고 요도를 변경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술을 실시한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복강 내 농양이나 장 폐색 등 일반적인 복부 수술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증상이 발생하는 빈도는 병원이나 시술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일정 정도는 발생한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수술대 위에서 사망하는 경우로 수술실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1에서 4%나 된다. 고령일수록 사망률은 높아진다. 다른 합병증은 성기능의 상실이나 저하다.
남성은 발기 기능과 사정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여성도 질까지 절제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합병증을 제쳐두면 삶의 질이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요도 변경술이다. 방광을 절제하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수술로 하복부의 피부의 동여면 요관에서 나오는 소변을 모으기 위해 집뇨 주머니를 달게 된다. 오줌통을 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져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만다. 주머니와 피부의 접착 부위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소변이 새어나오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시로 주머니를 비우느라 번거롭다. 또한 각종 자극으로 피부가 상하고 가려워진다. 피부가 가려우면 몹시 괴롭다. 집뇨 주머니를 매단 부위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피부에 휴식을 주면서 치유하기도 어렵다. 그러다 무의식 중에 끓기라도 하면 상처가 더욱 괴로워진다. 생활 방식이 지나치게 달라져서 환자는 보통 장애인으로 인정되고 연금도 지급된다. 지 씨는 암을 방치하는 기간 중에 매년 4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수술을 받았어도 이런 생활이 가능했을까? 물론 비뇨기과의도 환자가 되도록이면 자연스러운 형태로 배뇨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신방광 조설술이 그 하나로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를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새로운 방광으로 삼고 요도로 연결하게 된다. 그러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뇨할 수 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우선 방광을 전부 적출할 때 요도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방광 조설술이 가능한 환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 전국 평균 20% 정도다. 두 번째로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배변할 때처럼 배에 힘을 주거나 하복부를 손으로 눌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배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느다란 관, 즉 카테터를 요도에 끼우고 배뇨하게 된다. 이를 자가도뇨라고 한다. 세 번째로는 요실금이 제법 많다는 문제가 있다. 주간에는 괜찮지만은 야간에는 소변이 새는 사람이 40%이니 취침하면서 기저귀를 차야 한다. 여러 문제로 환자 자신이 평가한 삶의 질이나 만족도는 집뇨 주머니를 매단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자, 이렇게 복잡하군요. 이렇게 전부 적절하면 아무리 궁리해도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 모든 장기의 암을 수술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일반 원칙이다. 게다가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까지 실시해도 침륜성 방광암의 예후는 좋지 않다. 치료의 기준이 된다는 5년간 생존하는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0% 이하다. 이보다 좀 더 양호한 수치를 보고하는 병원도 있지만 전이가 나올 법하지 않은 환자나 전신 상태가 양호한 환자를 선별해서 조사한 결과이므로 칭찬할 일은 아니다. 수술해도 예후가 좋지 않은 원인은 암의 성질에 있다. 침륜성 방광암은 폐, 간, 뼈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고 그 전이가 곧 사인이 된다. 방광의 원발소 자체는 설령 방치한 다음에 증식하더라도 이로 인해 일어날 만한 신부전에는 다양한 대처법이 있어서 원발소가 사망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원발소는 그렇지 않지만 폐, 간, 뼈로 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작용이 엄청나군요. 자, 비뇨기과 의사도 방사선 치료를 모른다. 자,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성행한다. 보고된 논문을 살펴봐도 치료 성적이 수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자, 배뇨 기능이 자연 방광보다 뛰어난 인공 방광은 없으므로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몸의 외측에서 환부의 방사선을 쪼이는 것이다. 외래 통원들을 실시하여 1회 2그레이의 방사선량을 주 5회 총 방사선량이 50, 60그레이가 될 때까지 쪼인다. 양자선이나 중립자선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특수한 장치는 없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리넥이라는 선형 가속기로 충분하다. 다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방사선과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방사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전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의사가 병용요법을 제안한다면 방광을 남겨둘 수 있으므로 거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령자에게는 독성이 강하므로 방사선 단독 치료가 적당하다. 최희식의 경우도 방사선 단독 치료였다. 두 번째는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종양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조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로 수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병원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사선의 효과는 방사선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만일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시에 종양이 축소되는 효과를 판단한다면 방사선으로 종양이 소실될 수 있는 사례에서도 수술할 하게 된다. 쓸데없는 적출수술에 또 치료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치료 도중에 비뇨기과에 효과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끝마치도록 부탁하자. 세 번째는 병원 속에서나 인터넷에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알려진 병원에서도 대상이 되는 방광암의 범위가 매우 좁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병원에 가면 환자분의 암은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단언하고 수술을 추천한다. 하지만 침륜성 방광암의 경우에 모든 환자가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애초에 암은 전이가 있는 진짜 암과 전이가 없는 가짜 암 중 하나에 해당된다. 전자라면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후자라면 설령 방치해도 죽지 않으므로 결국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 나을 확률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방광을 남기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일 종양이 잔존한다면 그때 수술을 검토하기 바란다. 처음부터 방광을 전부 적출할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아직 거리가 멀다. 침륜성 방광암은 100% 방사선 치료로 충분한데도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고작 5%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더욱 낮은 비율일지도 모른다. 대학병원이나 암 전문 병원에서도 방사선 치료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수술에만 집착하는 비뇨기과 의가 많다. 비뇨기과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효과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실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내가 담당하는 유방암 환자의 부친이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거절하자 비뇨기과 의사가 수술해도 고통스러운데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지역암센터의 방사선과 치료를 방문해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약속했지만은 머지않아 전이가 출현한 데다 뇌경색까지 발생하여 결국 방사선 치료를 받을 기회도 없이 사망했다. 그러자 비뇨기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악성도가 높은 암이라 수술했어도 목숨은 구하지 못했겠지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환자는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고통스럽게 떠나신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이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도 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상당히 솔직한 고백이지만은 비뇨기과 의사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무지와 무경험이 엿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침륜성 방광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2014년 봄에 정년을 맞고 그 이후에는 진료에 관여할 예정이 없으므로 2010년 말부터는 새로운 환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생겼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이 표준 치료를 바꾼다. 그리고 권도 선생님이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든 합리적인 의료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에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어느 날 침륜성 방광암인 남성 J씨가 도내에서 방광암 치료로 유명한 암 전문 병원과 대학병원의 비뇨기과를 몇 군데나 돌아다녔지만은 어디든 방광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권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찾아왔다. 방사선 치료에 호의를 반응을 보인 곳은 도쿄 여자의대 비뇨기과 한 군데였는데
정작 방사선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자 손바닥을 뒤집듯 전적 수술을 권했다고 한다. 다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가능성은 있다고 믿고 그 병원의 방사선과 교수에게 치료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소개장을 썼다. 내가 직접 부탁하면 그 환자를 맡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자가 돌아왔다. 교수를 만났지만 전적 축술이 표준 치료이므로 비뇨기과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환자가 강력하게 희망한다면 해줄 수는 있다는 말도 끝내 듣기는 한 모양이었다. 이 경우에 방사선과 의사는 비뇨기과의 환자를 양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병원 내의 조화를 중시하는 방사선 치료의가 많다. 정확히 말하면 환자를 확보하고 있는 외래의, 부인과의, 비뇨기과의, 이비인후과의보다 약한 입장인 탓에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어떤 강력하게 힘있는 과가 있고 방사선과는 좀 뒤로 밀린다 이런 뜻이네요. 자, 한편 J씨에게는 비뇨기과의 환자를 양보해야 하니 방사선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개시하기는 힘듭니다. 환자 본인의 강한 요청으로 마지못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방사선과를 방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수할 테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싶다고 부탁해 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그 후에 J씨가 오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었으려니 생각했다가 어느 날 뜻밖의 개요 대학병원 방사선과의 외래병동에서 마주쳤다. 이전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약속했지만 장황한 의논에 질려 이쪽 문을 직접 두드렸다고 했다. 비뇨기과에서 방광 내시경으로 혹을 깎는 수술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는 나를 대신해 다른 방사선과 의사에게 의뢰하고 방사선 치료를 막 시작한 무렵이었다. 희망하는 치료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다만 비뇨기과 의사가 아무래도 모르는 모양이니 한마디 덧붙이자면 방사선 치료를 앞둔 환자에게 방광 내시경으로 혹을 깎는 수술은 불필요하다. 혹을 그대로 두어도 방광암은 방사선 감수성이 높으므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오히려 혹이 깎이면 점막 표면이 평평해져 목표물이 사라져서 암 부위만 노려서 정밀한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진다. 그런 결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방사선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 책을 읽고 있는 비뇨기과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혹을 그대로 두기 바란다. J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조금 안심했다. 개요 대학병원의 비뇨기과에서는 본래 전적 축술이 성행했고 환자들 사이에서 잭 더 리퍼라는 별명이 붙은 의사까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방광암에 걸린 환자가 찾아오면 도저히 우리 병원의 비뇨기과 의를 소개할 마음이 들지 않아 방사선 치료에 선선히 협력해줄 비뇨기과 의사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병원 비뇨기과 의가 방사선 치료를 주도했다고 하니 사람이 바뀌었는지 사고방식이 유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갑다. 시대가 바뀌는 전조일 것이다. 나는 유방암의 온전요법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일찍이 유방만이 아니라 그 내측 근육까지 전부 적출하는 할스테드 수술이 한창이었다. 내가 유방 온전요법을 주장하기 시작한 80년대 무렵에는 온전요법 실시율이 전국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거기에 분노를 느끼고 유방암은 자르지 않고 고친다. 치유율이 같은데도 멋대로 유방을 잘라버리는 것은 외과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는 논문을 문예춘추에 실었다. 물론 외과의는 맹렬히 반발했다. 개요의 외과 교수도 격노해서 나의 상사인 교수를 불러들여 질책했다. 무엇 때문에인지 그에 동조하는 방사선 치료의까지 등장해서 곤도 선생은 의사의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온전히 길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환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해 머지않아 일본의 유방암 치료를 바꿀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지금은 할스테드 수술은 버려지고 유방 온전요법이 표준 치료가 되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J씨의 행동은
방광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가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가 되는 시기다.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50년이 걸릴지는 오로지 방광 온전을 원하는 환자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참 어떻게 환자가 주축이 되어져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참 난감한 일을 이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전문의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이든 적출이든 자기 과에 대한 그것을 집착을 너무 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암 방치를 통해서 또 방치뿐만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또 대체 자연 영양요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의사분들은 역시 그런 것들을 사이비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좋은 건강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